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대통령이 함께한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첨단 기술과 글로벌 문화 허브,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2대 총선 전부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진행돼 온 민생 토론회였습니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동안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더 많은 기대도 있었던 민생 토론회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민생 토론회 어떻게 진행됐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민생 토론회를 사실은 올 2월부터 준비를 했고 사실 3월에 전남이랑 같이 개최를 할 뻔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별도 개최를 요구를 했고요. 지난 한 2달 동안 대통령실 각 부처와 긴밀하게 안건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3가지를 대통령께서 확답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3가지 다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저희는 대만족이고 기다릴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현안과 관련된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3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 3가지가 다 이제 대통령의 약속을 얻어내서 대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광주의 현안을 품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굉장히 민생토론회가 중요한 것이었고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주시에 필요한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다 즉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지 이런 분류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은데 광주시가 좀 중점을 두고 이 현안을 좀 우리가 건의하자라고 했던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고르셨나요? 네, 저희가 후보로 한 30가지 안건을 계속 대통령실이랑 조율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3가지 특히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AI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타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해 주십시오. AI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걸 확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를 요청을 드렸고요. 2번째는 저희가 작년 3월에 미래차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100만 평 국가산단을 14년 만에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 100만 평인데 거의 98만 평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데 조금 난항이 있어서 그 문제를 꼭 올해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차 국가산단이 26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2번째고요. 3번째는 시민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복합 쇼핑몰 교통 대책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명칭 부르지 않는데 시민들은 상무 광천선이라고 이미 네임도 붙이셔서 거기 지하철을 건설을 해달라. 그걸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 정부에서 60%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3가지를 꼭 긍정적인 답을 얻고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요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이게 민생토론회라고 해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균형도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 같고 그래도 협상 과정이 그냥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협상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묘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은 그 의제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오케이를 해야 되고 부처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특히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예타를 면제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확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되게 난색을 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장님 발언 때 대통령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질문도 넣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예타 면제, 지금 AI 2단계 사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광주시의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미 각 뭐 지역별로 그 지금 예타 면제를 사업을 하나씩 제출을 해라라고 했을 때 광주시는 유일하게 SOC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 관련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1단계 예타 면제를 받은 바가 있었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지 SOC 사업과 연구 개발 사업은 일정 금액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1단계 사업 다 했는데 아까운 2년이나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아무 예산 반영 없이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의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타 면제를 약속받음으로써 이 중단 없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고요. 특히 뭐 만약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이제 국내에 의결을 해주면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국가의 어떤 지원 사업도 국비가 필요한 것들 특히 말씀하셨지만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발목이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해소했다는 점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AI 영재고 설립 문제, 이 문제도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영재고 설립 예산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을 할지를 갖고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빨리 이 협의를 맞춰서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재고라는 게 국가 교육 사업이고 교육 사업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서 국가가 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절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 시의 재정도 어렵고 그 50%까지 부담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가 최소한이 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만 그 부지 매입비도 한 200억 됩니다. 그래서 첨단 3지구에 부지 매입비만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올해 정부안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AI 영재고 예산이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저희랑 협의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뭐 그걸 그 내용까지도 상세히 아시고 올해 이제 협의해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27년도에 꼭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해주셔서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기재부랑 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7년이면 지금 이제 뭐 2년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당장에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다행인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광주를 AI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광주시가 최근에 이 국회에서 AI 실증 밸리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AI 수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이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AI 산도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가 실제로 이 AI 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부터 예타 면제를 받아서 AI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1단계 사업은 주로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아시아의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작년 말에 개관을 해서 한 1,000여 개 기업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AI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해서 AI 모델 시제품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광주에 한 150개 기업들이 이제 광주에 지사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본사를 옮겨오는 데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AI 사관학교도 만들고 AI 융합대학에서 인재들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 사다리도 같이 만드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었고요. 2단계 사업은 이런 1단계 갖춰진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걸 광주 전체를 실증, 데이터를 통한 실증 도시를 만들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한 9천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AI 1단계 지금 AI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본격적인 실증이나 상용화로 가기 전까지의 어떤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갖춘 시기였다면 이제 예타 면제가 된 2단계 사업, 내년부터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이제 실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증 또 이게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광주시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미래 산업인 미래차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란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지역 중에 98%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산단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당연히 듭니다. 이 진행에 대한 그림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왔고요. 근데 협의 중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차 국가산단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잘 됐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대체지를 꼭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1, 2등급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저희는 무등산 권역을 그 대체지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난색을 좀 표명을 해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해당 국토부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금 이제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 정말 이 민생 토론회가 내실 있게 좀 준비가 됐고 또 성과들도 뭔가 좀 바로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만큼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바로바로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계속 드는데요. 복합 쇼핑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민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지역민분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지역 현안이 바로 이 복합 쇼핑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현대, 광주, 일신방지, 그다음 전방부지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가 됐던 것, 그러니까 많이 생겨서 좋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지역들이 몰려 있다 보니 대중교통망도 취약한 광주시 지금 상황에서 이 교통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거 자동차들 몰리면 이 주변의 도로들이 주차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그 도시철도 뭐 2호선의 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상무지구에서부터 뭐 광주역까지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이 선들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교통 부담을 굉장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거나 뭐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도 하셨고 국토부 그걸 담당하는 대광희 담당 과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걸 지금 잘 협의를 해서 하반기 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승인을 받고 나면 예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예타 면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예타가 될 수 있도록 예타 절차를 거치고 기본 계획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하면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BC 거기 이제 비용 편익을 봤는데 0.88이나 아주 상당히 높은 거기가 뭐 교통이 지금도 14만 대인데 저희가 복합 쇼핑몰이 들었으면 거기 하루 교통량이 30만 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BC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추진하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국토부랑 저희가 잘 해서 하반기 중에 그 광역교통망, 광역철도망 계획을 국토부에 상신을 하고 승인을 빠른 시간 안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민감한 이제 국비 지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인데 여전히 이 교통 문제, 복합 쇼핑몰 인근, 도심 복합 쇼핑몰 인근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일입니다. 시민들에게 광천동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뭐 내일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궁금합니다. 내일 주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민생 토론회를 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광천동 교통 대책을 시민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제 상무 광천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노선이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그것만 도시철도만 한 건 아니고 BRT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개통에 맞춰서 배웅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광천동을 거치는 BRT 노선 변경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BRT, 그다음에 도로를 통한 확보, 그다음에 여러 버스 운행 체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내일 시장님이 잘 설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생 토론회에서도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하철 지선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BRT 문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이 문제를 지금 이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 교통 대책에 대해서 뭐 지하철을 하나를 뚫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BRT도 운영을 하면서 뭐 지하철 지선도 운영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버스 운영 체계 이제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손을 봐서 한다고 하니까 이 대책이 얼마나 이제 좀 고심의 흔적이 나올지는 내일 나오는 발표의 내용을 듣고 저희가 또 보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것도 지금 광주의 오랜 난제이고 또 닥친 현안입니다. 이게 당초 이제 민생 토론에서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잠깐 뭐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도의 발언까지는 나왔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발언들 뭐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군공항 문제는 저희가 의제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의제로 못 다룰 뻔했는데 한상원 회장님이 용기를 내셔서 발언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돌발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실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흔쾌히 답을 해주셨고 저희는 큰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사실 국방부에서 주체적으로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로 있었는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를 하시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동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뭐 이미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안까지는 어떻게든지 저희는 올해를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방금 이제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또 강 시장도 어제 지금 골든 타임이라는 또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이제 그 국내에서 지역에 있는 공항들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항들 새만금 공항의 착공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구 쪽에 생기는 새 공항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공항들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광주시의 일관된 태도인데 이번 대통령의 뭐 돌발 발언이라고는 했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 만큼 국방부에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준다면 꼬여있던 이 문제가도 좀 의외의 곳에서 좀 실타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를 한 부분 그리고 부처 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광주의 국제적인 문화와 예술 위상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 비엔날레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 만한 상황 또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돼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역에서도 여러 우려가 이미 나온 바 있고요. 자, 대통령이나 뭐 윤촌 장관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는데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광주시도 좀 전략을 새롭게 가져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5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워딩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사실은 아특 예산이 저희가 충분히 정부 안에 못 담아서 국회 단계에서 지역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뛰어서 꼭 많은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그때 실시간으로 봤지만 그 특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비엔날레 전시관을 짓는 것, 비엔날레 건립 예산, 그다음에 광주 대표할 도서관 건립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건 되게 구체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금방 이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광주시에서 미리 요청한 부분이 있는 건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도 이야기를 해오던 것들, 주장을 계속 해오던 것들이었는지도 좀 궁금한 거거든요. 네, 비엔날레 전시관은 뭐 시민들도 아시듯이 저희가 잘 준비를 했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과 약속들이 이제 말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자, 이제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뭐 대통령의 약속 또 대통령의 언급으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안들을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국 광주시의 몫입니다. 광주시 이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저희가 사전에 의제 조율을 하는 단계부터 그냥 한번 만나서
이거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대통령실과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음 플랜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2단계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국무회의 상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차 국가산단 지비 해제하는 건들은 저희가 이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협의를 해 나가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AI 영재고는 저희 잘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대통령 지시가 올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천권 교통 대책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수립을 하고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타 절차도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사실 이 민생 토론회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전남도랑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한다라고 했다가 또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이거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 지역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향후에 운영되는 방안까지도 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 이야기를 잠깐만 좀 짧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광주시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다행히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국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5.8% 늘었고요. 정부는 3.2%에 비해서 이제 광주시가 예산을 정부 안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렇지만 못 담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바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의 전제 조건이 예타 면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예타 면제를 확정을 짓고 국회 단계에서 AI 2단계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빛 고속철도도 이제 예타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아특 예산, 아시아 문화 특별 회계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예산들도 좀 집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매일매일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면의 시 차원에서 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접촉들이 계속 될 텐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탄력이 받은 만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며칠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데 추석 정치 밥상, 호남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영광과 곡성 지자체장 재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연 어느 당이 이길지 아닐까 합니다. 여의도 초대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보선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 계엄 관련한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신데, 일단 일반인들이 딱 처음 들으면 생각하는 게 계엄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야?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80년 5월 그러니까 그 전에 12.12부터 5.18에 이르는 과정 이후에는 사실 계엄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라진 단어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정상이라면 이진숙 씨를 임명하겠습니까? 김문수
장관을 임명하겠습니까? 김용현 후보자가 저렇게 하자가 많은데 임명하겠습니까? 뉴라이트를 네.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권력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계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또는 장난 삼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근거가 뭔지는 조금 뭐 힌트 같은 건 혹시 네,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국회에서 반이 모여서 요구하면 해제되는데 뭔 소리냐. 그리고 박근혜 때 계엄 문건도 다 무죄 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일단 두 개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계엄 문건 때 네.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상정해서 네. 포고령에 집회하지 말라고 하고 집회 때 어떤 형태로든 모이면 체포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한다라는 문건을 실제 작성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문건이 다 무죄였다, 아무 근거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만은 네. 실제로 이걸 작성한 군 관계자들은 다 유죄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천 사령관 자체도 전 사령관도 내라는 뭐 왜 이거를 작성한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1심이 재판 중이어서 네. 아까 말씀처럼 요구하면 해제인데 가능하지 않다. 네. 그 자체가 다 무죄난데 무슨 소리냐. 일단 이게 다 사실과 다릅니다. 네. 게다가 대통령이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회 이후로 최초의 군내 사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충암파가 네. 지금 이렇게 등장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당장 그럼 뭐 이번 장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과장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400명 중에 4명밖에 안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00명 중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승진한 숫자를 따져야죠. 400명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중에 요직을 따져야죠. 네. 대통령, 음. 이번에 국방부 장관,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네.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네. 그 밑에 사실은 또 부대장 몇몇 딱 가장 핵심들, 계엄과 관련된 핵심 요직들을 다 사실상 꿰차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일종의 군기문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에 경호실장, 그러니까 장관이 된 김용현 이제 사실 장관이라고 저희가 불러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경호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공관에 방첩사 수방사, 수경사, 뭐, 특전사 네. 세 사령관을 부른 일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네. 그거를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언제 그렇게 모았는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뭔지 본인들이 몰라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하더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확인된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박정희 때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러니까 불러대는 그런 걸 한 거죠. 게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런 걸 하려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야 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몰랐다고 하던가요? 창피하니까 네. 그냥 구두 보고로 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 그런 거 다 구두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더구나 언제요? 라는 것에 대답을 못합니다.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은 훨씬 그 후입니다. 최근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드는 생각이 그래도 진짜 쿠데타하고 뭐 야당 의원들 잡아가두고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이 정권의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 네. 김건희 여사 감옥 가기 싫다. 저도 그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감옥 가기 싫다고 계엄까지 할까요? 정권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민주당의 네. 정권 교체 또는 자신들과 사실상 무조건 방어를 해줄 세력이 아닌 정권으로의 이 동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미 국민들이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에서 특히 완전히 마음이 떠났지 않습니까? 네. 이후의 정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에서 저는 최후의 네. 상황으로 그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이재명 척결 이거는 뭐 무슨 취지로 쓴 건가요?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네. 공식석상 국가 공식 행사에서 8번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즉 네. 법률 용어가 아니면서 법률 용어가 아니면 근데 그것을 형법적으로 해석하면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것을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주체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다면 네. 반일 의식을 선동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거나 왜곡된 역사 의식을 유포하거나 종전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추진도 했죠. 윤 대통령 본인이 그런 뭐 인식이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랑 그거를 워딩을 명확하게 처벌한다, 했죠. 척결한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법이 우리가 있고 생각할 수 제도가 있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네. 감안해야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국가 세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네. 다 체포구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반 김건희 여사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계기와 매개로 해서 될지는 네.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100%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그것을 기획하는 세력이 있다면 뭐 그건 그들의 기획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재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저희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네. 그 가능성을 1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경고하고 또 반드시 예방하고 무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본인들이 지금 사실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군기문란적 위법 모임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네. 지난번에 그 방첩사에서 우리의 그 블랙 요원들 네. 리스트 유출을 유출, 네.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박근혜 계엄 네. 준비 그 문제도 사실은 그때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것을 제가 당시 제보했던 적이 있고요. 추미애 대표 때도 계엄 뭐 그 얘기 나왔을 때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그 문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실 때 네. 시간의 문제이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네. 민주적인 정권으로의 교체가 되는 것은 거의 아마 지금 아주 이 사회에 수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네. 심지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치의 틈도 없도록 저희는 예방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야당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모두 발언에서 추석 얘기 잠깐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추석 인사를 공식적으로 해갖고 이것도 또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주변에서 아직은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지원 의원은 어제 여기 여의도 초대석에 오셨는데 국민 골지르냐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목이 타시나요?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 대통령이 설득하고 또 그 주변에서 아예 좀 말렸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의 약간은 나이브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사실상 하고 여러 가지에 지금 관여하고 한다고 또 보여지는 이런 것이 그냥 주변의 권유나 네. 정상적인 조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령 그럼 대통령의 통제나 제어도 잘 안 된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역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대통령의 행동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네. 컨트롤하는 오히려 권력의 오히려 무게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 쪽에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켜본 각종 해외 순방 사진에서의 초점이라든가 네. 여러 행태. 그리고 이 정도라면 정상적으로라면 당연히 네. 사실상 사람이 아니어도 행태는 정리됐어야 하는데 행태가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도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권력은 사실상 이 정권의 본질은
친일 매국적인 그것이 본질이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의 무게 중심은 김건희 여사 쪽에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가령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인데 어쨌든 국가랑 국민들 생각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이 정상적인 정권 운영이라면 아 이거 배우자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게 좋겠다. 네. 잠시가 아니라 계속 안 나타나는 게 좋겠다.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누적된다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권력의 무게중심은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쪽에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영광 곡성 재선거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지금 뭐 물밑도 아니고 이제 약간 삿바 싸움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개나 뭐 결과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네. 호남 이 보선에서의 어떤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관계를 네.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의미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니 해도 야권이나 민주 세력의 최대 과제는 이 정권의 독주와 이 파행, 무능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조국당에서 뭐 쇄빙선 이런 얘기를 한 네. 적도 있는데 지금 쇄빙을 해야 될 대상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네. 더구나 최근에는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김건희 특검 문제 또 지금 말씀드린 계엄령 네. 준비에 대한 지적 문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총선 때가 더 심각한 상황인가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가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저는 총선 때보다 훨씬 더 전력을 기울이고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승리가 네. 민주당 또는 민주 세력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호남 선거에 과도한 역량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네, 그렇기 말씀하신 때문에 대로라면 그냥 민주당이 통 크게 거꾸로 양보를 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그럴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건 뭐 네. 그 도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양보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그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다면은 지금은 확실하게 네. 호남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기본사회,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초의 선도 기지, 전진 기지가 네. 호남이고 전남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가요,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아리백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네. 그 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 내에서 그것이 이렇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전체 에너지 연결망을 짜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가령 뭐 최근에 신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의 여러 실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 조건상 전남이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도 저희 당이 출생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국의 지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인구 소멸, 초고령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이번에 영광과 곡성이 한편으로는 영광에서의 원전세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소득을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아주 적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곡성도 초소멸 지역이 돼서 출생 기본소득을 포함한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할 최적지로 봅니다. 가장 큰 책임감과 가장 큰 역량을 가진 호남의 책임정당, 호남정치 대표정당, 책임정당 대표정당으로서 그런 비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뭐 문제, 과제 그리고 지향해야 될 뭐 그런 거죠.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과거에는 네. 민주당이 호남이 배출한 정당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니까 도와주십시오 또는 도와줘야 한다였다면은 네. 이제는 민주당이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을 넘어서 호남을 발전시킬 가장 확실한 적자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가령 먹사니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결국 호남 정치의 핵심은 민주적 먹사니즘이다. 그동안에는 민주주의였는데 네. 이제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품격 있는 먹사니즘으로 가는 그것을 제일 먼저 실현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권하는 과정에서 저는 호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이 확고하고 네. 다음 지방선거는 그런 것을 하는 첫째의 계기가 될 것이고 마침 이번 영광 곡성은 거기에 딱 맞는 곳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영광 군수, 곡성 군수, 민주당 군수가 아니라 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당의 정책을 낼 것이고 책임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군수가 돼야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민주당 2기 지도부를 집권 준비 실현 지도부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여기 영광 곡성 제보 재선거 그리고 뭐 저 2020년 지방선거 이런 것도 다 지금 다 연동돼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1년 내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집권 준비를 마칠 겁니다. 지방선거는 2년 후에 있지만 네.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거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일정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또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등등하기 아,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저 네 분을 보면 저는 이 정권이 결국은 네 분으로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밥도 안 먹고 빼놓고 밥 먹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저희는 확실하게 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 출생 기본소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선도적 기지가 저는 호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호남이 민주당에 좀 그동안 쌓인 게 있다, 섭섭한 게 있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요거 관련한 답변을 마무리 말씀 겸해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보다는 실천과 비전과 행동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네. 광주 5.18을 최초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감옥에 갔었고 네. 뭐 광주의 명예 시민이 얼마 전에 됐기도 하고 제 외가의 뿌리는 진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뿌리와 연고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이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또는 민주당만 하니까 다른 데도 도와주십시오. 이건 저는 낡은 시대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 광주, 전남, 전북의 비전과 발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확실하게 수권 정당으로서 또 지역 대표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이번 보궐선거도 그 차원인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호남의 보궐선거는 주로 도당 중심으로 하고 정책위가 지원하는 정도로 될 것이다. 지금은 야당의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거기에 구멍을 내는데 전력을 내는 것이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더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 균형 감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잘 가면은 호남이 알아서 판단을 해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